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띄워. 무릎을 꿇어서라도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미국은 끝이야. 펜타곤 지하 벙커가 뒤흔들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배터리를 고립시키겠다며 전략을 자축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일본 기술은 시험 비행 5분 만에 폭발했고 중국은 핵심 원료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뉴욕 증시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초강대국 미국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의 연구실 문 앞에서 밤을 새워야 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윌리엄 오닐입니다. 미국 펜타곤의 에너지 안보 수석 고문이자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에너지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35년. 관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처참한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벙커의 6번째 브리핑룸.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곳은 승리감에 취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도요타와 손잡고 은밀한 작전 하나를 가동하고 있었죠. 이름하여 프로젝트 썬라이즈. 겉으로는 한미일 동맹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LG를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가을, 도쿄의 한 비밀 회동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수석 부사장이 우리 펜타곤 사절단을 아카사카의 고급 료칸으로 초대했죠. 다다미 위에 무릎을 맞대고 앉은 그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 보인 것은 1,300건에 달하는 전고체 배터리 특허 목록이었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차세대 기술의 핵심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부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특허들만 있으면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전고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사케잔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한국의 조립 기술은 이제 필요 없다고 일본의 1,300개 특허를 사들여 전고체 배터리라는 궁극의 무기로 한국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배정됐고 한국산 배터리에 100% 관세를 매기는 법안이 상원을 전격 통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인허가는 슬그머니 무기한 보류됐고 이미 가동 중이던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에도 환경 규제를 빌미로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에도 손을 뻗쳤죠.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탄소 규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넣었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을 밀어내기 위한 물밑 로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우리는 한국의 숨통을 겹겹이 조여갔던 겁니다. 저는 그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안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제 직감이 이번만큼은 틀릴 일이 없다고 믿었죠. 일본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의 외교망이 합쳐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한국은 기껏해야 우리가 설계한 부품을 조립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전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던 날. 일본산 저가 부품에 밀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는 실직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수액줄에 매달린 채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일본의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말라고. 진짜 무서운 건 극동아시아의 한국인들이라고. 그들은 일본처럼 핑계를 대지 않는다고.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흙으로 보석을 만들어내는 독종들이라고. 언젠가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이 가져온 트라우마가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라 여겼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그 유언이 귓가에 맴돌긴 했지만 펜타곤의 화려한 회의실에 앉아 전략 문서를 넘길 때마다 그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6달간의 오만한 축제가 끝나고 제 앞에 놓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가득 시뻘건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고 수석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브리핑룸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벙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고문님, 방금 네바다 시험장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드론이 추락했답니다. 일본 배터리가 이륙 5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프로젝트 썬라이즈의 첫 번째 결실이 될 예정이었던 그 드론.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자존심이자 일본과의 동맹을 정당화할 유일한 증거물이었던 그 비행체가 우리의 자신감. 그 자체였던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제 눈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로 당신 말씀이 맞았던 겁니까? 브리핑룸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군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보좌관들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그 검은 연기는 우리의 오만이 타들어가는 냄새 그 자체였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검은 연기가 전 세계로 생중계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브리핑룸은 전쟁터보다 더한 아비규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인 마이클 패튼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일본 놈들 어디 있어? 당장 도요타 회장을 이 자리에 끌고 와. 장군의 고함에 벙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좌관이 허겁지겁 도쿄와의 긴급 화상 회선을 연결했죠. 스크린에 도요타 부사장의 얼굴이 떴습니다. 불과 6달 전 아카사카의 료칸에서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특허 목록을 펼쳐 보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 측 드론 내부의 습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게 분명합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은 원래 습기에 예민하다고 우리가 수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순간 브리핑룸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장군이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스크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습기에 예민하다고? 그러면 전투기가 비가 오면 못 날겠다는 소리냐? 사막에서도 터지는 배터리를 실전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도요타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자랑하던 일본의 1300건 특허가 막상 실전이라는 전쟁터에 나오자마자 습기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결함투성이 기술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죠. 화상회의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장군은 의자를 걷어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늘,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잖아. 일본 놈들과 손잡자고 한 게 자네 아닌가.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전략이, 제가 밀어붙인 동맹이, 제가 자신있게 서명한 그 모든 문서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눈앞에서 흩날리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금융 분석관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고문님, 뉴욕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론 추락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장중 30% 폭락했고 GM과 포드도 연쇄 하락 중입니다. 시장은 이미 프로젝트 썬라이즈가 실패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스크린이 분할됐습니다. 한쪽에는 네바다의 검은 연기가, 다른 한쪽에는 뉴욕 증시의 시뻘건 하락 차트가 나란히 떠 있었죠. 마치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양쪽 날개가 동시에 부러져 내리는 것 같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위력은 핵폭탄이나 다름없었죠. 미국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중국산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과 코발트의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드론 추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 자기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원이라는 칼을 뽑아든 것이었죠. 전 세계 배터리 원료의 7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기가 되어 우리의 목을 조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텍사스의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가장 먼저 멈춰섰습니다. 미시간의 GM 공장이 그 뒤를 이었고 켄터키의 포드 조립 라인까지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 전역의 전기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겁니다. 공장 정문 밖으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의 모습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30년 전 디트로이트의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쫓겨나오시던 그 겨울날의 차가운 바람이 수십 년의 세월을 뚫고 제 뺨을 때리는 것만 같았죠.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일본의 배신, 중국의 갑질, 그리고 폭락하는 주식 시장.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덮쳐온 미국은 이제 며칠 안에 국가 전체가 멈춰 설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하얗게 질린 얼굴의 전략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고문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의 카이스트와 삼성 SDI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발표를 했다고. 일본의 특허를 100% 우회한 지르코늄 할라이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조여 죽이려 했던 바로 그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 매달려야 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벙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무서운 독종들이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 한마디였죠. 한국으로 가라. 무릎을 꿇어서라도 배터리 계약을 따내라. 이건 명령이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이클 패튼 장군, 국가안보회의 수석 전략가들, 그리고 펜타곤의 핵심 과학자 6명과 함께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백악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4시간의 비행. 평소라면 전략 문서를 검토하고 브리핑을 주고받는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이 비행기 안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장군은 창가 좌석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7년 군 생활 동안 중동의 사막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볐던 그 사내가 지금은 양복 주머니 속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만 응시하고 있었죠. 한때 한국을 하청기지라 부르며 비웃던 그 입술이 지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 맞은편 좌석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죠. 하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백지수표 수준의 협상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썰라이즈의 모든 기밀을 한국 측에 공개하겠다는 사죄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게는 자존심을 따질 여유 같은 건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뒤쪽에서는 과학자들이 삼성 SDI의 공식 발표 자료를 분석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죠. 수석 과학자가 통로를 걸어와 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지르코늄 할라이드 기술의 논문을 분석해봤는데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의 황화물계 특허를 우회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길을 뚫어버린 겁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10년. 그 한마디가 비행기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며칠이었으니까요. 미국 전역의 공장이 멈추고 주식 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걸고 자원의 목줄을 더욱 세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은커녕 열흘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흙으로 보석을 만들어내는 독종들이라고 하셨던 그 말. 결국 그들은 정말로 해낸 겁니다. 흙에서 캐낸 지르코늄이라는 흔한 물질로 일본이 15년간 쌓아 올린 특허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장군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국 측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나 하겠나? 우리가 걔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문전박대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삼성 측에 3차례 연락을 넣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에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담당자가 일정이 꽉 차 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장군의 주먹이 좌석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달 전 우리가 한국 기업의 인허가를 무기한 보류시키고 조지아 공장에 조사관을 보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분노와 모욕감이 이제야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인 것은 장대비였습니다. 빗줄기가 활주로를 세차게 두들기고 있었고 전용기의 문이 열리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소라면 주한 미군 사령관과 대사관 관계자들이 도열해서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활주로에는 우산을 쓴 공항 직원 2명과 안내용 차량 1대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장군이 트랩을 내려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허탈하게 웃었죠. 오늘, 이게 지금 미국이 이 나라에서 받는 대접인 건가? 세계 최강 대국 사절단이 공항 직원 2명한테 안내를 받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꽉 움켜쥐었죠. 안내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한국산 전기차들의 불빛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도로변 전광판에는 삼성과 LG의 광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은 멈춰 서 있는데 이 나라는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빗속을 달리며 저는 이 빗물이 우리 미국의 오만을 씻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몰락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총알이 아닌 기술이 무기인 전쟁.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초동 삼성타운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빗줄기는 밤새 그칠 줄 몰랐고 우리 일행은 호텔에서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로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의 로비는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았죠. 천장까지 뻗은 유리벽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삼성의 로고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현재 삼성 SDI 수뇌부들은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미국 측 사절단께서는 저기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 펜타곤의 수뇌부들이 한국의 보안 요원 앞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제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죠.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들러리를 서야 하는 건가? 우리가 누군지 저들에게 똑바로 말한 건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군의 시선을 로비 건너편으로 유도했습니다. 장군님, 지금 저들에게 우리는 그저 배터리가 없어서
공장이 멈춘 불쌍한 구걸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보십시오. 우리 뒤에 누가 와 있는지. 장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반대편 소파에는 일본 도요타의 사장이 비서 3명을 대동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독일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가 다리를 떨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로비 한 구석,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원봉쇄로 큰소리치던 중국 CATL의 비밀 특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주무르던 거물들이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비를 쫄딱 맞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요타 사장의 양복 어깨에는 빗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의 구두 끝에는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묵고 있을 테지만 이 로비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한 구걸꾼이었죠. 장군이 턱을 바들바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일본 놈이 여기 있다고? 우리한테 결함. 배터리를 팔아먹고 도망친 놈이 이제 와서 한국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그때 도요타 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6달 전 아카사카의 료칸에서 1300건의 특허 목록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고 저는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일본의 몰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로비의 커피는 식어갔고 장군의 인내심도 함께 식어갔죠. 그 사이에도 워싱턴에서는 끊임없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수석 보좌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한 톤씩 어두워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배터리 예비분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 캘리포니아주가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중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추가 배치했다는 소식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배터리 하나 없이 시시각각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과학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성 장군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중동 전쟁터에서도 이런 굴욕은 당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삼성 측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죠. 내일 오전 9시에 수원의 S라인 파일럿 공장 견학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셔서 쉬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협상도 면담도 악수도 없이. 10시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우리가 얻은 것은 내일 공장을 구경시켜주겠다는 한마디뿐이었죠. 삼성타운을 나서는 길, 장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그가 로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요타 사장이 아직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에는 새로 도착한 프랑스와 인도 사절단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힘있다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문 앞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광경. 저는 그것이 세계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군이 처음으로 제게 솔직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던 시대는 끝난 것 같군. 내일 그 공장에서 뭘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은 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빗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의 어딘가에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배터리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죠. 서울에서 수원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연구소, 그리고 배터리 시험 시설. 이 작은 나라에 이토록 촘촘하게 첨단 산업의 심장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외감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수원의 삼성 SDI S라인 파일럿 공장은 외부에서 보면 여느 공장과 다를 바 없는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연구동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마치 다른 시대로 순간 이동한 듯한 충격을 받았죠. 복도를 따라 늘어선 유리병 너머로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무인 운반 차량이 바닥의 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미래의 공장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것은 카이스트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그가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온기도 적대의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건조함만이 있었죠. 회의실 중앙의 대형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공중의 배터리의 내부 구조가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할라이드계 전고체 배터리의 단면도였죠. 파란색과 은색의 입자들이 촘촘하게 결합된 구조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지르코늄 할라이드 전고체 배터리의 내부입니다. 연구원이 홀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황화물계는 수분과 만나면 유독한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네바다에서 미국의 드론이 추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의 할라이드 전해질은 수분에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비가 와도 바닷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물속에 넣어도 끄떡없습니다. 펜타곤의 수석 과학자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에너지 밀도는 어떻습니까? 황화물계의 최대 약점이 낮은 에너지 밀도였는데 연구원이 홀로그램을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기존 황화물계의 2배입니다. 저희는 프레임워크 팽창이라는 독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서 전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전 세계가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저희가 3년 만에 해결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펜타곤 과학자 6명 전원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어떤 이는 그대로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미국의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온 이 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의 30살 연구원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구원이 테이블 위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르코늄 할라이드의 원료입니다. 지르코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광물이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흑연이나 코발트는 단 1g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러면 중국의 자원 봉쇄가 이 배터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연구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자원 봉쇄요? 저희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수록 전 세계가 저희 기술을 더 필요로 하게 되죠.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특허를 우회한 것도 대단했지만 중국의 자원 독점까지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혁명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이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 저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흙으로 보석을 만드는 독종들. 그들은 정말로 흙에서 기적을 빚어낸 겁니다. 장군이 무의식적으로 유리병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하얀 가루를 직접 만져보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연구원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안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얼마 전 저희 배터리에 100%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영하의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눈에 수치심이 번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6달 전 우리가 한국에 가한 그 모든 규제와 압박이 이 30살 연구원의 짧은 한마디로 고스란히 되돌아온 것이었죠. 회의실 안의 정적이 숨막히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차가운 한마디에 장군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장군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37년 군 생활 동안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성. 장군이 회의실 한가운데서 허리를 깊이 꺾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우리 미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관세는 오늘부로 전면 철폐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조금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배터리를 우리 드론과 전기차에 공급해 주십시오. 미국 사성 장군이 한국의 30살 연구원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구걸하는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과학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죠. 불과 6달 전까지 한국을 하청기지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작은 회의실에서 한국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저희 한국 기업들입니다. 현대자동차, LG, SK와의 1차 공급 계약은 이미 완료됐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상급자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군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잔여 물량이라.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한국 배터리의 잔여 물량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공장은 멈춰 있고 중국은 대만 해협의 압박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은퇴 안경에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죠. 최영 박사님 오셨습니까? 카이스트 에너지 소재 연구소의 최영 박사. 이번 지르코늄 할라이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총괄 지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우리를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연구에 매진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무게감이 서려 있었죠. 그가 유리병 속의 하얀 가루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이 가루의 원료가 되는 지르코늄이 세상에서 얼마나 흔한 물질인지 아십니까? 해변의 모래에도 들어있고 호주와 남아프리카의 광산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히토류와 흑연을 틀어쥐어도 이 물질만큼은 절대 독점할 수 없죠. 저희는 처음부터 그 점을 노렸습니다. 장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미국에 이 배터리를 공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겠습니다. 최 박사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마침내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장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나 외교는 제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달 전 미국이 저희 기업들의 인허가를 무기한 보류하고 조지아 공장에 조사관을 보내고 유럽과 동남아에서 저희를 밀어내려 했을 때 저희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이 얼마나 분했는지 아십니까? 밤을 새워 논문을 쓰다가 뉴스를 보고 울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울고 나서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꿨죠.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저희를 죽이려 할 때 저희는 아예 일본의 특허가 필요 없는 새로운 길을 뚫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르코늄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저희는 3년 동안 잠을 줄이고 밥을 걸으면서 이 가루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흙으로 보석을 만들어내는 독종들.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인의 집념이 바로 이 조용한 과학자의 말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최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제안은 저희 경영진과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저희는 누구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군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닐, 저 사람은 화가 난 게 아니야. 저건 화를 넘어선 거야. 자기가 이겼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버지, 당신이 무서워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복도의 유리병 너머로 생산 라인이 여전히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쉬지 않고 배터리 셀을 조립하는 그 광경이 지금의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묵묵히 돌아가는 심장. 우리는 그 심장이 뛰어주길 간절히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원 공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장군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창가에 서서 수원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한국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닐, 대체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대통령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놈들이 어젯밤 사이에 흑연 수출을 완전히 차단했어. 뉴욕 지하철이 오늘 오후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고 워싱턴은 내일이면 정전 사태에 들어간다. 텍사스에서는 공장 노동자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고 있어. 대통령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목소리 사이사이로 백악관 상황실의 소란이 들려왔죠. 참모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는 배경음이 수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원하는 게 뭐든 다 들어줘. 관세 철폐는 기본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중단,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 전면 해제,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필요하면 내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하겠어. 대통령의 절규가 수화기를 뚫고 나와 호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을 바라봤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장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이 전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장군님. 2시간 뒤 우리는 다시 수원 공장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영 박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삼성 SDI의 경영진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협상 문서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백악관의 협상안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관세 전면 철폐, 규제 해제, 보조금 지원, 세무조사 중단.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죠.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기술료도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삼성이 요구하는 금액이면 무엇이든 맞추겠습니다. 최 박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린 그 동작이 우리의 초조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마침내 서류를 덮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성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첫째, 기술의 주도권은 100% 삼성이 갖습니다. 미국 내에 세울 공장의 핵심 공정도 저희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둘째, 이번 협력에 관한 모든 기술 특허는 삼성과 카이스트의 공동 소유로 등록됩니다. 미국 측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세 번째 조건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프로젝트 선라이즈의 전모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배제 정책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고 고립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자백하라는 요구였죠. 초강대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장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도시들은 하나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지하철은 서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분노하고 있었죠. 선택의 여지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최 박사가 계약서를 밀어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묘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항복 문서이자 동시에 멸망 직전에 미국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장군이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최 박사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닐 고문님, 저희는 복수가 아니라 공존을 원합니다. 다만 그 공존의 출발점은 진실이어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회의실 밖, 복도의 창문 너머로 수원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이틀간 쉬지 않고 내리던 비가 마침내 그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내리깔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공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죠. 아버지, 드디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서요. 일주일 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전 세계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백악관의 육중한 철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정면에서 성조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는 거대한 태극기였죠.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나부끼는 그 깃발을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동안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을 그 태극기. 아버지에게 그것은 일자리를 빼앗아간 두려운 나라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태극기는 세계의 심장부에서 가장 존엄한 기술 강국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장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건물의 주인공이 오늘부로 바뀐 것 같군.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아버지의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대형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영 박사와 삼성 SDI의 경영진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박사님, 그리고 삼성 임원 여러분. 미국 정부는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선라이즈의 전모를 공개하고 한국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방 시스템과 국가, 기관망의 에너지 핵심을 대한민국의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할 것임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면 속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그것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공식적인 기술 항복이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제국 등극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부의 구조조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 중국 CATL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특사를 급파했다는 소식, 자원으로 세상을 협박하던 중국의 칼날은 한국의 기술 앞에서 무뎌졌고 특허의 성벽을 높이 쌓았던 일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최 박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고모님, 당신의 아버님이 한국인의 눈빛이 무섭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겁니까? 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원 공장 견학 때 고모님이 회의실에서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유언이 맞았다고. 저는 그 한마디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저 간절했을 뿐이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뚫어야만 했으니까요. 3년 동안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면서 이 기술을 완성한 우리 연구원들의 간절함이 이제는 전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될 겁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30년 전 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던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비가 그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에는 한국의 심장이 뛸 것이고 하늘을 나는 미국의 드론은 한국의 날개를 달고서야 비로소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길, 저는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오른손이 이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수경례. 그것은 미국 안보 고문으로서의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흙에서 기적을 빚어낸 나라, 배신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바치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경애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이 마치 웃고 계신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 당신이 두려워하셨던 그 한국인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 덕분에 우리 미국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의 유언이 30년 만에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일본의 고집을 꺾고 중국의 오만을 잠재우며 마침내 미국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부신 기술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올려다봐야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쓰다 버린 낡은 도면을 주워다 밤을 새워가며 억척스럽게 물건을 조립했고 원천 기술이 없어 수많은 서러움을 묵묵히 삼켜야 했던 시절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든다며 콧대를 높이던 저 거대한 미국 펜타곤의 오만한 수뇌부들이 특허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우리를 얕잡아 보던 일본이 그리고 땅속의 자원을 무기 삼아 세상을 협박하던 중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그 가슴 벅차고 통쾌한 순간을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승리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치겠다며 억척스럽게 연필을 쥐어주셨던 당신의 피땀 어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사의 중동 사막과 캄캄한 독일의 지하, 갱도에서 청춘을 다 바쳐 일하셨던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쏟아내신 그 뜨거운 눈물과 희생이 거름이 되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비열한 견제와 중국의 거만한 갑질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항복 선언을 받아낸 저 기적의 배터리 안에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치열하고 눈물겨웠던 삶의 궤적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굽었던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찬란한 대한민국의 승리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하늘과 땅,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가장 눈부신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짧은 한 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